제 피를 나눈 친동생을 단돈 쌀백가마에 장님에게 팔아치운 언니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병신 수발이나 들며 평생 썩어라 하며 동생을 사지로 밀어넣고 낄낄대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그 마을에 눈부신 황금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는 제게 천금보다 귀한 응원입니다. 누르시는 손길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언니는 그 돈으로 비단 옷을 입고 부잣집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동생이 산골 오두막에서 장님 남편의 요강을 받아내며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언니는 잔치를 벌이며 동생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그 마을에 눈부신 황금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가마 안에서 내린 귀부인의 얼굴을 본 언니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데 대체 그 산골 오두막 신방에서는 어떤 기막힌 반전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속이 뻥 뚫리는 인과응보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충청도 은진 고을의 성이 윤씨인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윤진사라 불리는 이 집안의 가장은 한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나 성품이 너무 고다 윗사람에게 밉보이는 바람에 파직을 당하고 낙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조사,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이 수십 마직이요. 기와 집의 행랑채까지 딸린 제법 큰 살림이었으니 당장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지요. 윤진사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큰딸의 이름은 메란이었고 둘째 딸의 이름은 복순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이 윤진사의 한이었으나 두 딸을 아끼는 마음만은 지극하였습니다. 특히 부인 김씨가 복순이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기에 진사는 아내를 닮은 복순이를 유난히 애지중지하였지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동생에게 더 많이 간다는 것을 큰딸 메라는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메라는 올해 24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피부가 하얗고 키가 훤칠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 빠지지 않을 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 안에 담긴 성정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인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고 자기보다 예쁜 옷을 입은 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옷에 몰래 먹물을 뿌렸습니다. 아버지가 복순이를 안고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방문 뒤에 숨어서 이를 갈았고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거울을 보며 내가 더 예쁜데,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아버지는 저년만 예뻐하느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복순이는 올해 20이었습니다. 언니만큼 화려한 미모는 아니었으나 눈이 크고 둥글어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편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깊이 패였고 목소리가 맑아서 노래를 부르면 새도 가지에 앉아 들었다는 말이 동네에 돌 정도였지요. 무엇보다 심성이 고왔습니다. 하인에게도 고운 말을 쓰고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었으며 아픈 강아지를 주워다 약을 발라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복순이가 이렇게 착한 것이 메란의 눈에는 더욱 거슬렸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착한 척하는 거라고 메란은 생각했습니다. 전현이 저러니까 아버지가 전현만 좋아하는 거라고 진짜.
착한 게 아니라 속이 시커먼 년이라고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독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복순이는 언니를 무서워하면서도 잘 따랐습니다. 언니가 심부름을 시키면 군말 없이 했고, 언니가 화를 내면 제가 잘못했다며 빌었습니다. 한 번은 메란이 아버지 몰래 복순이의 머리채를 잡고 왜 태어났느냐고 소리친 적이 있었는데, 복순이는 울면서도 언니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메란의 귀에는 비아냥으로 들렸습니다. 이런 두 자매에게 비극이 닥친 것은 복순이가 20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윤진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에 술을 즐기던 터라 간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는 말에 복순이는 아버지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하며 울었고, 메라는 안방에서 장부를 뒤적거리며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윤진사가 죽기 사흘 전에 불러앉혔습니다. 야윈. 얼굴에 핏기가 없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메라나 복수나 아비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하고 두 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과 논밭은 둘이 반씩 나눠 가져라. 그리고 메라나 내가 큰딸이니 동생을 잘 돌봐라. 어미 없이 자란 아이다. 내가 어미 노릇을 해줘야 한다. 부탁이다. 메란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복순이를 제 자식처럼 돌보겠습니다. 윤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아, 언니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 내가 착한 거 아비가 다 안다. 하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복순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흘 뒤 윤진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집안에는 두 자매만 남았습니다. 하인이 몇 있었으나 그들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지요. 장례가 끝난 지 이래도 되지 않아 메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봐라. 메란이 안방에 앉아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이가 들어가니 메란이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반씩 나누라고 하셨지.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있더라. 빚이요, 그렇다. 아버지가 벼슬에서 쫓겨난 뒤로 체면치레 하느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셨더구나. 논밭을 다 팔아도 빚을 갚기 빠듯할 지경이다. 복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남기셨다니?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사는 빚이 거의 없었습니다. 메란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메란은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없는 빚을 만들어 넣고 아버지의 재산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궁리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지요. 복순이는 장부를 볼 줄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은 배웠으나 돈 계산에는 어두웠고 무엇보다 언니의 말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언니 메란이 장부를 탁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 너는 걱정 말고
내 말만 들어라.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메라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마을의 중매쟁이 박씨 할멈을 불러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씨 할멈, 내가 찾는 사람이 있소. 돈이 있는 사내여야 하오. 얼마든 좋으니 쌀로 100가마 이상 낼 수 있는 사내를 찾아주시오. 중매쟁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가씨가 시집을 가시려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요. 동생을요. 복순이 아가씨를요. 그 예쁜 아가씨를 쌀 100가마에 보내시겠다고요. 메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씨 할멈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우시오. 아버지가 남긴 빚이 쌀 100가마. 어찌요 그것을 갚지 못하면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오. 복순이가 시집을 갔소. 빚을 갚으면 복순이도 살고 나도 사는 것 아니오. 중매쟁이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쌀 100가마를 선뜻 내놓을 사내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 해도 그 정도 돈을 내는 사내치고 멀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메란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멀쩡하든 안 멀쩡하든 상관없소. 돈만 내면 돼오. 중매쟁이 박씨 할멈은 등골이 오싹했으나 메란이 내미는 전열 냥의 눈이 멀어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보름 뒤에 박씨 할멈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난감한 기색을 잔뜩 띠고 있었습니다. 찾기는 찾았는데 아가씨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말해보시오. 은진 고을에서 30리쯤 떨어진 첩첩산골에 이씨 성을 가진 사내가 하나 살고 있사옵니다. 이름은 덕구라 하는데 올해 30이라 합니다. 그런데 뭐요?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여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다 합니다. 메란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쌀 100가마는 낼 수 있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산골에 혼자 사는 장님 절름발이가 쌀이 넉넉하다 하니 어디서 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가마는 거뜬하다고 본인이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이오. 중매쟁이가 기겁했습니다.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장님의 절름발이한테 처자를 보내시면 어떠합니까? 복순이 아가씨가 얼마나 곱고 착한데. 메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착하면 뭐하오. 빚을 갚아야 살지. 박씨 할멈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복순이한테 하면 할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중매쟁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메란이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복순아, 내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 복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언니 시집을 가게 되었다. 복순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시집이요? 저요. 누구한테요? 메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진 고을 근처에 이씨 성을 가진 양반이 있는데 재산이 넉넉하고 인품이 좋다 하더라. 내가 거기로 시집을 가면 그 댁에서 쌀 100가마를 혼수로 보내준다 하니 그 쌀로 아버지 빚을 갚을 수 있다. 복순이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집을 가는 것이야
언젠가 가야 할 일이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집을 가는 것은 도리에 어긋났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쌀백가마에 팔려가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언니 아버지 상중에 시집을 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메란이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인연이 지금 골라 먹을 처지냐? 빚쟁이가 당장 다음 달에 몰려온다. 그때 빚을 못 갚으면 이 집이 날아가. 너도 나도 길바닥에 나앉는다. 그래도 좋겠느냐? 복순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빚쟁이가 온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지켜야 생각이 한다는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언니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메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상대방이 급하다 하니 이번 달 안으로 가야 한다. 복순아, 이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 언니 말 잘 듣고 착하게 살라 하셨잖아. 아버지의 유언을 꺼내니 복순이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으나 메라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집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혼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메란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혼례 절차를 모두 생략했기 때문이지요. 가마도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맨발에 집신을 신고 산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메란이 대문 앞에서 복순이를 배웅했습니다. 배웅이라고 하기에는 그 표정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잘 가라, 복순아 장님 남편. 수발 잘 들어라. 요강 받아내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게 내 팔자다. 복순이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이 장님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양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메란이 피식 웃었습니다. 양반이면서 장님이면 안 되느냐? 아, 그리고 다리도 절룩거린다더라. 절름발이지. 미리 말 안 한 건 내가 도망칠까 봐서였다. 어차피 쌀 100가마 받았으니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복순이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같은 핏줄인데. 메란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핏줄이면 뭐하냐? 쓸모가 있어야지. 내가 쌀 100가마 값어치를 하는 거다. 고마운 줄 알아라. 장님한테라도. 시집 가는 게 어디냐? 안 그러면 빚쟁이한테 끌려가서 관비가 될 뻔했다. 복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꼭 안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메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낄낄낄 웃는 그 소리가 산 아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복순이가 산길을 걸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세요. 불효녀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며 이 못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산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은진고을에서 30리 아침에 출발하여 해가 기울 때까지 걸었습니다. 산을 하나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다시 산을 넘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산속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새가 울고 멀리서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웠으나 갈 곳은 앞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의 골짜기 끝에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흘벽의 지프로 지붕을 엮은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이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공터에 빨래가 널려 있었는데 남자의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오두막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발을 들이면 그때부터 이곳이 자신의 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님 절름발이 남편의 집이 이제부터 자신이 살 곳이었습니다. 저기 누구 계십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뒤뚱뒤뚱.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내의 모습을 본 복순이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내는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나 허리가 구부정했고 왼쪽 다리가 안쪽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탔고 머리카락은 산발이었으며 무엇보다 눈이 하얗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동공이 보이지 않는 백태. 낀 눈이 허공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사내의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차분했습니다. 거친 외모와는 달리 목소리만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그런 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기에 저는 복순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 시집 온 사람입니다. 사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환영의 말도 없고 인사도 없었습니다. 사내는 지팡이를 짚고 뒤뚱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오두막은 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부엌이랄 것도 없는 흙바닥에 솥이 하나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거적대기 같은 이불이 한 채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덕구라 불리는 사내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벽을 향해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어디를 보든 마찬가지였겠으나 복순이 쪽을 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순이는 반대쪽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불 한 채를 사이에 두고 남남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한참 만에 덕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복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시집 오게 했어. 미안하오. 나도 사정이 있어. 사람을 들이게 된 것인데 원치 않으면 돌아가도 좋소. 복순이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말에 덕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오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눈은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다리는요? 5살 때 나무에서 떨어졌소. 복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으나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덕구도 맞은편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오두막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복순이는 지옥이었습니다. 양반집 교수였습니다. 물론 가세가 기울었다. 해도 하인이 있었고 부엌일은 찬모가 했습니다. 직접 불을 때 본 적도 쌀을 씻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흘바다 부엌에서 솥에 불을 피워야 했으니 첫날부터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장님 남편의 수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요강을 비우고 세수물을 떠다 주고 밥을 지어 먹여야 했습니다. 덕구는 손가락으로 더듬어가며 밥을 먹었는데 반 이상을 흘렸습니다. 복순이가 수저에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며 덕구는 미안하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미안하오가 하루에 수십 번이었습니다. 빨래도 복순이의 몫이었습니다. 산 아래 개울까지 내려가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 올라와야 했는데 산길이 가파라 물동이를 이고 오르다가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벗겨져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덕구의 태도였습니다. 덕구는 장님의 절름발이었으나 복순이에게 함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명령을 내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밥을 늦게 차려도 천천히 하시오라고 했고 복순이가 빨래를 하다 울면 울지 마시오, 미안하오 하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복순이가 물을 길어 오다가 산길에서 넘어져 물동이가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빈 동이를 들고 돌아왔더니 덕구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는데 덕구가 물을 엎지르면 내일 다시 기르면 돼요. 동이는 내가 장에 나가 새로 구해오겠소 라고 했습니다. 장님이 장에 간다고요. 장에 갔어. 동이 하나 사오는 건 할 수 있소. 이 산골에서 20년을 살았으니 길은 발로 다 외웠소. 다음 날 정말로 덕구가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반나절 뒤에 새 물동이를 이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고 왔는지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고 휘어진 다리가 더 심하게 절뚝거렸습니다. 복순이가 뛰어나가 동이를 받으며 왜 이렇게 무리를 하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덕구가 웃었습니다. 장님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얗게 뒤집힌 눈 아래에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기이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물 없이 하루를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소. 내가 좀 고생하는 게 낫지 않소. 그 한마디에 복순이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불쌍한 장님이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뒤로 복순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감에서 수발을 들던 것이 어느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좀 더 정성을 들이게 되었고 덕구의 옷을 빨 때 더 깨끗이 헹구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복순이는 자기 이불을 덕구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거적대기를 끌어안고 잤습니다. 덕구가 당신이 추울 텐데 하면 복순이가 저는 안 춥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복순이의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탔으나 눈빛은 처음보다 맑아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양반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살 때보다 산골 오두막에서 장님 남편을 모시며 사는 지금이 마음은 더 편했습니다. 이 적어도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았으니까요. 메란처럼 웃으면서 칼을 꽂지 않았으니까요. 2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뒤편의 큰 바위 아래에 감춰진 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풀로 덮여 있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약초를 캐느라 풀을 헤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굴 안에는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열어볼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몰래 뒤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장님 절름발이인 남편이 바위 아래 굴의 상자를 숨겨둘 수 있을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풀을 헤치고 굴을 찾아 상자를 넣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의문이 풀린 것은 2년째 되던 가을에 어느 보름달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이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골이가 멈추더니 사위가 고요해졌습니다. 복순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덕구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보통 때의 덕구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동작이 소리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았습니다. 휘어진 다리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덕구가 일어서는데 그 자세가 마치 칼처럼 곧았습니다. 복순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나 눈은 가늘게 떠서 덕구를 지켜보았습니다. 덕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뒤뚱거림도 없었습니다.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슬금슬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밝아 산골짜기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덕구의 뒷모습이 오솔길을 따라 뒷산 쪽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순이는 맨발로 뒤를 밟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으려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남편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솔길 끝에 작은 빈터가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빈터 위에 둥실 떠 있었고 그 달빛 아래에 덕구가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덕구가 눈을 떴습니다. 하얗게 뒤집혀 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깊은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을 또렷이 보는 눈이었습니다. 덕구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까 바위 아래 굴에서 꺼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길고 가는 칼이었습니다.
달빛에 칼날이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덕구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칼이 허공을 갈랐고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복순이의 눈에는 칼날이 보이지 않고 빗줄기만 보였습니다. 마치 달빛으로 글씨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덕구의 몸놀림은 장님 절름발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비처럼 가볍고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회전하고 도약하고 찌르고 베고 막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다리로 땅을 차고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나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장님도 아니고 절름발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칼춤이 끝났습니다. 덕구가 칼을 거두고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옆모습이 달빛에 비쳤는데 낮에 보던 구부정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곧고 어깨가 넓고 턱선이 날카로운 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덕구가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때가 반드시 되면 돌아갈 것이다. 복순이는 그 말을 듣고 도망치듯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폭풍처럼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장님인 척하는 것인가? 왜 절름발이인 척하는 것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 산골에 숨어 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 속에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칼을 휘두르던 사내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곧은 허리와 빛나는 눈동자가 복순이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모른 척하자. 내가 본 것을 모른 척하자. 사람이 누구든 나에게 나쁘게 한 적은 없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험한 말을 한 적이 없고 나를 때린 적이 없다. 미안하오. 라는 말을 수천 번 했어도 명령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다. 비밀이 있다 해도 들출 것은 아니다. 다음 날 복순이는 아침 평소처럼 밥을 짓고 덕구에게 수저를 건넸습니다. 덕구는 평소처럼 하얀 눈으로 허공을 보며 밥을 더듬어 먹었습니다. 미안하오. 를 3번이나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괜찮습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어제 밤일은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뒤로 복순이는 밤마다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덕구가 한 달에 서너 번 밤에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돌아올 때면 옷에서 풀냄새와 함께 미세한 쇠 냄새가 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파발이 올라왔습니다. 나라에서 큰 인사가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모로 몰려 멸족당한 가문이 있었는데 그 영모가 무고한 것으로 밝혀져 복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에 역적으로 몰린 씨 가문 이판서댁 이야기였습니다. 복순이는 그 소식을 듣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성이 이 씨였습니다.
이름이 덕구, 아니 그것이 본명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이, 내 나한테 할 말이 있소. 덕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복순이 앞에서 처음으로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하얀 백태 아래에 숨겨져 있던 검고 깊은 눈동자가 복순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반 동안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남편의 눈을 처음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 눈이 맑고 슬프고 깊었습니다. 당신한테 숨긴 것이 많소. 미안하오. 복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었다니? 보름달 밤에 보았습니다. 당신이 칼을 쓰는 것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 묻지 않았소? 복순이가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깊이 패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해줄 때를 기다렸습니다. 덕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님인 척 2년 반을 살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내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내 본명은 이지환이요. 이 판서의 삼남이요. 3년 전에 우리 가문이 영모로 몰려 아버지, 형님 모두 참수당했소. 나만 살아남은 것은 그날 밤 아버지가 나를 뒷문으로 내보내셨기 때문이요. 도망치며 얼굴에 재를 바르고 눈에 백태를 만들어 장님 행세를 했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 산골까지 왔소. 3년 동안 여기 숨었대를 기다렸소.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이지환이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아버지를 영모로 몬 자들이 벌을 받는 날을,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날을. 이지환이 복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잡는 손이었습니다. 2년 반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손을 잡은 적이 없었는데 당신이 시집 온 날부터 알았소. 당신이 팔려온 것을 억지로 온 것을. 그래서 미안했소. 손도 잡지 못했소. 하지만 당신이 2년 반 동안 나를 모신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었소. 앞이 안 보여도 귀는 들렸소. 당신이 밤에 몰래 우는 소리도 들었고 내 이불을 덮어주며 자기는 거적대기를 쓰는 것도 알았소. 물동이가 깨져 울면서 돌아오는 발소리도 들었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소. 우리 가문이 복권되었소. 나는 한양으로 올라가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역적을 응징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을 이 산골에서 데리고 나갈 것이요. 더 이상 당신을 고생시키지 않겠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요. 복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보답이 아닙니다. 저는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소. 그랬어. 더 미안한 것이요. 두 사람은 오두막 안에서 처음으로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보름달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이지환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에 복순이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만 기다리시오. 한 달 뒤에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그때까지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시오.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3년을 기다리셨는데 한 달쯤이야. 이지환이 떠났습니다. 산골
오두막에 복순이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버려진 여자였으나 지금은 기다리는 여자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지화는 한양에 올라가 무엇을 했느냐 하며 조정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 이판서의 복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판서를 영모로 몬 것은 당시 대사원이던 조 대감이었는데 조 대감 자신이 영모를 꾸미면서 이판서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조 대감의 영모가 발각되어 처형되면서 이판서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지요. 이지화는 아버지의 벼슬을 회복받았을 뿐 아니라 3년간의 은인자 중이 높이 평가되어 임금이 직접 암행어사의 직첩을 내렸습니다. 이지화는 꿇어 사은하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암행어사로서 먼저 살피고 싶은 고을이 있사옵니다. 충청도 은진 고을이옵니다. 임금이 허락했습니다. 이지화는 마패를 품에 넣고 은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지환이 한양에서 일을 처리하는 사이 은진 고을에서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메란의 잔치였습니다. 3년 전 복순이를 팔아치운 쌀 백하마로 메란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 쌀의 아버지의 재산을 보태어 은진 고을에 부자인 최 부자 집에 후처로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60이 넘은 늙은이였으나 돈이 많았습니다. 메라는 젊고 예쁜 몸으로 부자의 환심을 사서 안방을 차지했고 2년 만에 최 부자가 죽자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산을 움켜쥔 메라는 은진 고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거들먹거리며 살았습니다. 비단 옷을 해입고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 하인을 부리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이번 잔치는 메란이 새로 지은 저택의 집들이 잔치였습니다. 고을의 유지들을 초대하여 성대하게 벌이는 잔치였는데 메란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할 작정이었습니다.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메란의 저택에 하객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와지붕에 단청을 칠한 화려한 집이었고 마당에 차이를 치고 상을 차린 것이 소문난 부잣집의 체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라는 비단 저고리에 금비녀를 꽂고 상석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27살의 젊은 과부가 은진 고을 최고의 부자로 군림하고 있는 모습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섬뜩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인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마님 대문 밖에 거지 같은 행색의 부부가 찾아왔어. 마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거지 들여보내지 마라. 쫓아내. 그런데 마님 그 여자가 자기가 마님의 동생이라 합니다. 메란의 부채질이 멈추었습니다. 동생 복순이라고 잠깐 메란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으나 금방 사라졌습니다.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여보내라. 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3년 전 맨발에 집신을 신고 보따리 하나 들고 떠났던 복순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행색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거친 무명옷에 해진 집신,
새해의 산골 생활이 남긴 거칠어진 손과 햇볕에 탄 얼굴 하지만 눈만은 3년 전보다 맑았습니다. 복순이의 옆에 덕구가 있었습니다. 장님의 하얀 눈으로 허공을 보며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누가 봐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행색이었습니다. 메란이 상석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부채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복순이 아니니? 이게 얼마만이니? 어쩐 일이냐? 복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잘 지내셨어요. 잔치를 하신다기에 인사라도 드리러 왔습니다. 메란이 복순이와 덕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객들이 보고 있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꼴. 좀 보소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니? 거지 부부가 따로 없구나.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직도 장님이고 절름발이고 참 너도 팔자 기구하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메란의 말이 너무 심하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으나 메란의 재력 앞에서 감히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메란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구석에 밥상이나 하나 차려줘라. 거지 부부가 밥이나 먹게. 복순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구가 복순이의 팔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괜찮소. 두 사람은 마당 구석에 놓인 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은 쳐다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고 메라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메란이 술잔을 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는 제가 새 집을 지은 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은진고을에서 가장 큰 집은 이 집이 될 것이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번영을 빌며 한 잔씩 드시지요. 하객들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우르르 들렸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였고 그와 함께 병사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라. 대문이 벌컥 열리며 관군 수십 명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갑옷을 입고 창을 든 병사들이 마당을 에워쌌습니다.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메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여기가 어딘데? 관군이 그때 마당 구석에 앉아 있던 덕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동작이 달랐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휘어져 있던 다리가 멀쩡하게 뻗었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뒤집혀 있던 눈을 손으로 문지르자 백태가 벗겨지며 그 아래에 검고 날카로운 눈동자가 드러났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지 같은 행색의 장님 절름발이었던 사내가 순식간에 허리가 곧고 어깨가 넓고 눈빛이 칼날 같은 장정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덕구 아니 이지환이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이 아니라 대낮의 햇빛을 받아 마패가 번쩍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한마디에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하객들이 와르르 엎드렸고 하인들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메라는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채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에서 잿빛으로 그리고 잿빛에서 시퍼런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어사또라니. 이게 무슨 이지환이 메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메란이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지환이요, 이 판서의 삼남이요.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족당한 이 판서. 대개 유일한 생존자요. 메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 판서라면 한양에서 손꼽히던 명문가가 아닙니까? 그 집안의 아들이 3년간 산골에서 장님 절름발이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지환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의 아내요? 3년간 나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나의 부인이요. 이지환이 복순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복순이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관군을 향해 명했습니다. 최 부자 대구처 윤메란의 죄상을 읽어라. 관군의 우두머리가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아비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없는 빚을 만들어 동생을 속인 죄. 메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둘 동생을 산골에 장애인에게 쌀백 가마에 팔아넘긴 인신매매의 죄. 마당에서 탄식이 흘렀습니다. 셋 최 부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최 부자의 전처 소생 자녀들을 내쫓고 문서를 위조한 죄.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 부자의 자녀들이 쫓겨났다는 소문은 있었으나 증거가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든진 고을의 사또에게 뇌물을 바쳐 토지 문서를 조작하고 양민의 논밭을 빼앗은 죄. 5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강한 자에게 빌부터 온갖 저지른 죄. 두루마리가 길었습니다. 이지환이 3년간 산골에 숨어 있으면서 은진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님 절름발이 행세는 정체를 숨기기 위한 것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이 고을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메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지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피를 나눈 동생까지 속였으니 네,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세상이 안다. 포졸들이 메란에게 다가갔습니다. 메란이 뒤로 물러서다 상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비단 저고리가 음식에 범벅이 되었고 금비녀가 빠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메란이 기어가 복순이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복순아 제발. 언니 좀 살려줘라. 언니가 잘못했다 제발. 복순이는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을 팔아치우며 낄낄대던 언니가 발밑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쌀 100가마의 동생을 팔고 병신 수발이나 들며 썩어라 하던 그 입으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언니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슬펐습니다.
복순이가 이지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지환은 아내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어사또 제 언니입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을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내게 만든 장본인의 목숨을 구하는 동생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지환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부인의 청인이 목숨은 살려주겠소. 하나 죄는 죄대로 받아야 하오. 재산을 몰수하고 관아에서 3년간 노역에 처한다. 메란이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뿌린 대로 거둔 것이었습니다. 보름 뒤였습니다. 은진 고을의 큰 길에 황금빛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관군이 호위하고 하인들이 시중을 드는 성대한 행렬이었습니다. 가마 위에 금빛 수가 놓인 비단 천이 드리워져 있었고 가마 안에서 은은한 향이 풍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모여 구경했습니다. 저게 누구의 가마냐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가마가 마을 한가운데에서 멈추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안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곱디고 온 비단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머리에 봉잠을 꽂은 귀부인이었습니다. 얼굴을 본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순이다. 복순이 아니냐. 3년 전 맨발에 집신을 신고 울면서 산 길을 올라가던 그 복순이가 정경 부인의 예복을 입고 황금 가마에서 내린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크고 둥근 눈에 보조개가 패는 그 얼굴이었으나 눈빛에 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생이 사람을 갈고 닦는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복순이가 가마에서 내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윤진사의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불효녀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빚은 없었습니다. 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팔려간 그곳에서 하늘이 저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 덕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에도 갔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순이는 아버지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메란이 조작한 장부는 파기되었고 윤진사의 재산은 원래대로 복순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최 부자의 전처 자녀들에게도 빼앗긴 재산이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복순이와 이지환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한양에 올라가 큰 저택에서 살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이 암행어사 직을 마친 뒤에 은진 고을에 남아 살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나고 자란 고을이니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한 것이지요. 이지환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장님 절름발이로 살면서 권력의 더섭음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복권으로 받은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주었고 나머지로 은진 고을의 서당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복순이는 남편 곁에서 살림을 꾸리며 동네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고 아픈 사람에게 약을 다려 나눠주었습니다. 산골 오두막에서 3년간 갈고 닦은 살림 솜씨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노역을 마치고 풀려난 메라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사는 몰수당했고 친구는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복순이밖에 없었습니다. 메란이 복순이의 집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대문이 열리고 복순이가 나왔습니다. 언니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언니 밥 차려놓았어요. 메란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3년 전에는 가짜 눈물이었으나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언니가 잘못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착하냐? 복순이가 웃으며 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언니니까요. 같은 아버지의 딸이니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동생을 잘 돌봐라 하셨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자매로 살면 되잖아요. 메라는 복순이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복순이가 하는 것처럼 이웃을 돕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한때 남을 짓밟는데 쓰던 재주를 이제는 남을 살리는데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복순이는 팔려가서도 효도를 잊지 않았고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고 끝내는 용서까지 했으니 이것이 참된 선이요. 메라는 동생을 팔아 부귀를 얻었으나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으니 이것이 참된 벌이라. 하늘은 높아도 착한 사람의 눈물을 보고 있고 땅은 넓어도 악한 사람의 발밑을 파고 있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짓은 해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짓은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메란이 잡혀갈 때 속이 좀 뚫리셨습니까? 복순이가 가마에서 내릴 때 눈물이 좀 나셨습니까? 이야기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남의 이야기인데 내 일처럼 화가 나고 내 일처럼 기쁘지요. 그게 이야기의 힘이고 우리가 밤마다 이렇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듣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눌러주실 때마다 이 이야기꾼의 보따리의 새 이야기가 하나씩 채워지는 겁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못된 사또 혼내주는 이야기도 있고 효자가 하늘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도 있고 동물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기가 막힙니다. 이 채널에 올라와 있는 다른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나씩 들으시면 꿀잠이 보장됩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듣던 그 옛날 이야기에 감동을 여기서 다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은 여기서 이야기 보따리를 묵겠습니다. 이불 푹 덮으시고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혹시 꿈에서 황금 가마를 타고 금이 환영하는 꿈을 꾸시거든 그건 여러분이 착하게 사신 복이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